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아시아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이제 특히 중국사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중국사를 공부할 땐 제가 필기 중심으로 갈 거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필기 노트에다가 잘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중국사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번 4강 때 한번 배웠을 거예요. 4강 때 어디까지 배웠었죠? 중국 최초의 왕조, 바로 하나라가 있었죠. 하지만 이 하나라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록상의 왕조이고 유물과 유적이 출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식 왕조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첫 번째 왕조라고 부를 수 있는 중국의 첫 번째 왕조, 바로 상나라가 되겠죠. 그 상나라 뒤가 바로 뭐였죠? 주나라였습니다. 주나라. 자, 주나라부터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주나라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주나라에 대해서 공부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자, 주나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였었죠? 주나라 때부터는 영토가 광대해지고 넓어졌기 때문에 이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무슨 제가 실시됐다고 얘기했죠? 아, 여러분들 봉건제가 실시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복습하는 겸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봉건제. 자, 여러분들 이 봉건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왕권이 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약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9년제랑 비교했을 때요. 당연히 왕권은 강한 모습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권은 강하지 못하니까 아래하 살표를 적겠습니다. 자, 봉건제의 특성이 되고요. 주나라는 또한 어떻습니까? 하늘의 명령을 받은 것이다 라면서 이 왕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모습들이 있었죠. 우리 이걸 뭐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천명사상이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런 주나라를 제가 한번 지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양해 부탁드려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한반도예요. 진짜 한반도 같지 않게 생겼죠? 자, 중국이 있어요. 자, 중국이 있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주나라의 영토에 대해서 공부했을 거예요. 자, 주나라가 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주나라의 영토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까지가 주나라예요. 근데 이 주나라 말기경이 되면, 주나라 후기가 되면은, 자, 서쪽에 변방의 오랑캐 놈들이 이 주나라를 건드리기 시작해요.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 아이들, 북방 유목민족들이 이 주나라를 공격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주나라가 이 북방 유목민족의 공격을 받고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시 주나라 수도가 호경이라는 곳인데, 이 주나라 수도 호경이 이 북방 유목민족과 굉장히 붙어있기 때문에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수도를 옮기다를 우리는 천도라고 합니다. 수도를 어디로 천도했냐면 여기가 바로 나급이라는 곳이에요. 자, 이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자, 누구 때문에? 북방의 유목민족 때문에. 자, 이 북방 유목민족을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뭐 견융족이라고 있는데, 자,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나오는 곳도 있고 나오지 않는 곳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려니 하세요. 적어도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을 받고 주황실이 약해지고 수도까지 옮길 정도로 주황실이 그만큼 사회가 혼란스러웠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점점 퀄리티가 떨어지네요. 자, 여기 주황실이 있다면, 자, 주나라 영역이 있다면 지금 수도를 옮겼잖아. 이제 나급으로 옮겼단 말이지. 그렇지? 자, 나급으로 옮긴 이후부터는 슬슬 이 제후들이 만만히 보기 시작해요. 누구를 만만히 보기 시작해? 이 주황실에 대해서 만만하게 보기 시작해. 그 전까지는 그래도 주황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칭송해야 될 황제로 여겼고, 어떻습니까? 충성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는데, 이때부터는 사람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제후들이. 견용족이 침략했는데 생각보다 주황실이 힘이 약해졌네? 뭐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 제국들이 여러 개의 나라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 국가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린 이렇게 주황실이 약화되면서 이렇게 주황실이 약해진 틈을 타서 여러 국가들이 생겼던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쉬운 말로 무슨 시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배워야 될 포인트, 춘추정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써볼게요. 춘추정시대. 춘추정시대라고 적어볼게요. 자, 춘추 전국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춘추랑 전국이랑 좀 다른 개념인데 이거를 제가 편의상 합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춘추시대랑 전국시대도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적어볼까요? 자, 춘추시대랑 전국시대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춘추시대랑
전국시대도 차이점이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춘추 전국시대는 춘추랑 전국으로 나뉘는데 이 춘추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주황씨를 그래도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도 왕이 지나가면 그 왕에 대해서 행차할 수 있고 인사하는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기억할 때 거, 주황씨를 아직은 뭐 한다? 네,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전국시대가 되면요, 이제는 주황씨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여러 가지의 제국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황씨 뭐 별거 있어? 너희도 우리랑 나랑 같은 처지 아니야? 이제 수많은 국가들 중에 하나로 취급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전국시대는 주황씨를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주나라 황씨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춘추 전국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자, 먼저 암기하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는 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최초로 이제 중국 문명 역사상 최초로 뭐가 도입이 됩니까? 네, 철기가 도입이 돼요. 그 전까지는 청동기를 썼다는 이야기겠네요. 그렇죠. 자, 철기가 도입이 돼요. 자, 철기가 도입되게 되면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또 보여주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철기를 도입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방법 또한 달라져요. 여러분들 쟁기 아시죠? 그죠?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 우린 이것을 소가 한자로 뭐라고 하죠? 우라고 하죠. 한우할 때. 우리가 한우 먹었어 할 때 그 우가 소우자거든요. 자, 이 소를 통한 경작을 시작해요. 우린 이걸 어려운 말로 뭐가 시작됐다? 우경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철기가 도입이 되면서 그만큼 정복 전쟁과 여러 가지의 나라와 나라 간의 전투가 활발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복 전쟁의 횟수가 점차 많아지는 모습들이 탄생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춘추 전국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냐고요?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철기가 도입되는 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는 수많은 나라들이 등장했죠. 이 수많은 제국들은 각자 어떻습니까? 주황실처럼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건설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마다 부국강병, 즉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력해지는 그런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사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우린 이걸 가르쳐서 무슨 백가라고 하냐면 제자백가라고 해요. 자, 이제 무슨 백가가 등장했다? 네, 제자백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제자백가라는 것은 사상가들이 등장했다는 건데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간략하게 뭐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백가의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춘추 전국시대 때 등장했던 유교 사상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공자님, 맹자님, 그쵸? 이 공자님과 맹자님 같은 분들이 등장해요. 이 공자님과 맹자님 같은 경우는 드디어 뭘 주장하게 되냐면 유교라는, 즉 유가라는 사상을 등장시키게 되는 거고요. 이 유가라는 사상이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도덕 정치를 해야 된다. 덕이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고 이런 도덕적인 관념을 주장했던 사상가, 이게 바로 공자와 맹자가 말씀하신 유가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로 인물 중심으로 한번 가볼게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자님과 장자님, 그렇죠? 노자와 장자, 줄여서 노장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노자와 장자 같은 경우는 자, 있는 그대로의 삶, 자연 그대로의 삶, 뭔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가라고 합니다. 도가라는 사상이 또 등장해요. 자, 그러면 이 도가가 주장했던 가장 큰 포인트가 뭘까요? 인위적인 삶을 부정하고 인간의 개입을 부정하고 자연 그대로의 삶을 주장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연 그대로의 삶을 주장했던 철학이 바로 도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무지막지한, 이 사상이에요. 이게 굉장히 엄격하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뭘까요? 들어보셨나요? 나중에 진나라 때 배울 건데, 엄격한 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주장한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먼저 한비자가 되겠습니다. 한비자.
자, 이 한비자라는 사람은요, 자, 엄격한 법을 강조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강조한 사상을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법가 사상이 되겠습니다. 법가. 자, 이 법가의 핵심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엄격한 법이 이루어져야만 효율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바라본 거죠. 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한비자 말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묵자입니다. 묵자. 자, 써볼까요? 묵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묵자라는 사람은 사랑을 강조했어요. 사랑.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내 친한 친구, 내 부모님, 내 형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런 사랑을 가르쳐서 차별적인 사랑이 아닌 무차별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묵가가 강조했던 무차별적 사랑, 이 사상을 가르쳐서 우리는 묵가라고 합니다. 그럼 써볼까요, 여러분들? 아, 묵가가 되겠다. 자, 이 묵가의 특징은 뭐라고요? 차별적 사랑일까요? 무차별적 사랑일까요? 그렇죠? 무차별적 사랑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대표적으로 제자백가의 사상들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각각의 사상가들이 뭘 주장했는지 그들의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들 춘추 전국시대는 정리가 됐네요. 그러면 이제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국가에 대해서 공부해볼게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국가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이런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분은 굉장히 빡센 왕이에요. 중국 역사상 이분보다도 엄격한 통치를 한 사람이 없다고 일컬어지는 바로 여러분 진시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시황이 건국한 나라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진나라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먼저 이 진나라를 통일한 사람 이름부터 가볼게요. 누가 통일했다고요?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근데 여러분들 이 진시황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진시황이 왜 진시황이냐면 여러분들 진나라의 시가 뭐냐면 처음 시자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진나라 최초의 황제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진시황이에요.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이 진시황이 되겠는데요. 이 진시황은 진나라를 통일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상을 선택했냐? 여러분들, 제자백가 중에서 뭘 선택했을까요? 골라보세요. 공자와 맹자님이 말씀하신 유가였을까요? 도가였을까요? 아니면 법가였을까요? 묵가였을까요? 진시황은 굉장히 빡센 왕이에요. 정말 빡센 황제입니다. 그럼 뭘 선택했을까요? 그렇죠. 법가를 선택했습니다. 진시황은 이 법가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다른 여러 국가들을 제압하고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진시황은 법가를 이용해서 중국을 어떻게 합니까? 통일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자, 중국을 통일하는 모습들 속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당시 춘추 전국시대의 제후국들, 수많은 나라들은 각자가 쓰는 문자도 달랐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자가 쓰는 단위법도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수레라든지 화폐 이런 것들도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진시황이 가만 냅뒀을까요?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죠. 철저하게 통일합니다. 즉 뭡니까 여러분들? 도량형이나 아니면 문자나 심지어는 뭐 수레 단위까지 이런 것까지 다 어떻습니까? 통일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네. 자,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핀 게 바로 이 진시황의 업적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 진시황은 무시무시한 황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겠지만 왕권이 약한 봉건제겠어요? 아니면 군현제가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진시황은 봉건제가 아니에요. 바로 뭘 실시했습니까? 강력한 군현제를 실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군현제를 실시했다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황제의 권력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 진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이 진시황 같은 경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왕권, 자기의 황제의 권위를 강조시키기 위해서 자기만의 궁전을 만들어요. 이 궁전이 바로 뭐냐면 아방궁이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당시 진나라는
진나라 위쪽에 북방 유목 민족이 있었어요. 그 북방 유목 민족을 가리켜서 우리는 흉노라는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이 흉노가 자꾸 진나라를 쳐들어오게 돼요. 남쪽으로. 그래서 이 진시황이 아주 진절머리가 나서 에이 못 살겠다 하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다. 아예 북쪽에다가 장성을 지어요. 이 흉노 쪽이 못 쳐들어오게끔. 자, 기억나셨나요? 우리 이 장성을 무슨 장성이라고 합니까?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만리장성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진시황이 사는 궁궐, 이 궁궐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아방궁이 되는 거죠. 이런 아방궁을 건설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진나라 진시황의 업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이 강력한 정책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을까요? 그렇죠. 만리장성을 짓는데, 그리고 아방궁을 짓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됐습니다. 토목공사에 동원됐다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백성들의 원망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자, 이 진나라는, 자, 여러 가지의 엄격한 통치와 그 다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리한 토목공사, 만리장성이나 아방궁 건설과 같은 무리한 토목공사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래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아,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결국은 진나라는요, 이 진시황이 마지막 황제였어요. 그래서 단기 왕조입니다. 15년, 16년밖에 안 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기 왕조로 멸망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두시고, 자,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있거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가리켜서 우리는 농민 반란이 한번 일어나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승과 오강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이 진승과 오강이라는 사람이 농민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진나라는, 이 화를 했던 진나라는 결국 역사 속에 자취를 감추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진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이제는 진나라에 이어서 한나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새롭게 제가 칠판을 지었는데요. 한나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나라. 자, 여러분들 진나라가 멸망한 원인, 아까 제가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 농민 반란이 뭐라고 했죠? 진승과 오강의 난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진승과 오강의 난에서 지읒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지읒을 반드시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한나라가 멸망한 원인도 농민 반란이거든요. 그 농민 반란의 원인이 나중에 배울 거지만 황건적의 난이에요. 그래서 이 황건적의 난에도 히읗자가 들어가죠. 느낌 오셨나요? 쉽게 외울 수 있어요. 한나라도 히읗자가 들어가니까 황건적. 진나라에 지읒자가 들어가고 진승과 오강에도 지읒자가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 농민 반란에 비교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암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깨알 같은 꿀팁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한나라. 자, 이 한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조라는 사람이에요. 고조. 이 고조라는 사람인데 이름을 굳이 얘기하자면 유방이 되겠습니다.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이름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한 고조는요, 어떤 정책을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나라의 고조는 앞에 있던 진나라의 사례를 보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머리를 많이 써요. 진나라가 어떤 정치를 했습니까? 엄격한 법과를 받아들이고 가혹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오래 갔어요? 못 갔어요? 오래 못 갔죠. 이것을 고조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한나라의 고조는 이 진나라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어떻습니까? 강력한 군현제를 실시했을까요?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군현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조가 받아들였던 정치체제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 이걸 가르쳐서 군국제라고 합니다. 자, 군국제의 특징을 한번 가볼게요. 군국제는, 자, 군현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군현제랑 그 다음에 황제의 권력이 조금은 약할 수 있는 봉건제의 성격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절대 군현제처럼 황제의 권력이 강한 건 아니겠네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군국제는 한마디로 군현제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봉건제가 같이 혼합된 모습들의 이 집권체제를 가리켜서 우리는 군국제가 되는 겁니다. 자, 한 고조는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자, 한나라에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왕입니다. 사실상 이 왕이 한나라의 전부임에도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왕이에요. 이 왕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무제가 되겠습니다. 한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습니까? 한국사를 공부하셨거나 한국사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많이 하신 분들은 한무제하면 떠올리는 게 뭡니까? 그렇죠. 우리 민족의 어떻게 보면 원수예요. 고조선을 멸망시킨 바로 이 장본인이 무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 한무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한무제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왕이에요. 카리스마도 넘치고 성격도 화끈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직설적인 성격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이 암기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카리스마가 넘치는 무제는 고조랑은 다른 모습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무제는 군현제를 실시했을까요? 봉건제를 실시했을까요? 절대로 봉건제가 아니에요. 바로 뭡니까? 강력한 군현제를 실시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이 군현제를 실시했다는 것은 돌이켜 얘기하면 황제의 권위가 그만큼 강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약했다는 것이죠? 강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무제가 말한 군현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제는 또 업적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업적들이 있는지 하나씩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무제의 업적은, 자, 진나라는 제자 백가 중에서 뭘 받아들였죠? 법가를 받아들였죠. 자, 근데 이 법가는 너무나 엄격한 통치였고 백성들의 반발이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제는 머리를 써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한 끝에 바로 이 사상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교입니다. 이 유교는 뭐 같은 말로 육아가 되겠죠. 이 유교는 여러분들 무제가 바로 받아들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제 곁에 있던 신하 중에 동중서라는 신하가 이 무제에게 간언을 해요. 전하께서 유교를 받아들이면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편할 것입니다. 라는 이런 상소문을 얻게 되고 이런 결과로 유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교를 완전히 국교화시켜버려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한무제의 가장 큰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한무제 때 이거 굉장히 스토리가 긴데 한무제 때 드디어 비단길이 개척이 돼요. 비단길 써볼까요? 비단길이 개척되는데 사실 이 비단길이 개척되는 과정도 좀 스토리가 긴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비단길이 개척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비단길을 개척하는 이유는 당시에 흉노족이 너무나 이 한나라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을. 그래서 한무제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흉노족이 우리를 그만 괴롭힐 수 있을까? 서쪽에 보니까 대월지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대월지랑 우리 한나라랑 연합을 해서 흉노족을 물리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한무제가 자기의 신하였던 장건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대월지로 사신으로 보내요. 근데 이 장건이라는 사람이 대월지로 파견 가는 도중에 중간에 납치도 당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거기서 납치당하는 도중에서도 거기에 현지인의 유목민족의 아내까지도 만들어요. 그런데 이거 다 위장술이었죠. 그렇게 자기가 도망가지 않을 거라는 위장술을 보여주다가 결국 탈출해서 대월지까지 갑니다. 그리고 대월지에 가서 대월지 국왕에게 물어봐요. 지금 흉노족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한무제께서는 동맹을 원하신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니까 대월지는 뜻밖의 어떻습니까? 거절합니다. 그래서 장건은 아무 소득 없이 다시 한나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진짜 소득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장건이 이 대월지를 왕래하는 과정,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동서에 어떻습니까? 길이 개척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비단길이 되는 겁니다. 이 비단길을 개척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준 사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죠. 바로 장건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네 번째 역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뭘 실시하냐면 바로 전매제를 실시해요. 자, 전매제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팔고 싶은 물건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겠죠. 근데 자, 이 한무제는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국가 재정이란 건 국가에 돈이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하도 많이 벌였거든요. 한무제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전매제를 실시해요. 예를 들어서 소금이나 철과 같은 이런 상품들을 국가가 몰수해서
국가에서만 파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전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매제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나서서 파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전매제를 뭘 했었냐면 소금도 있고 철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교 프린트에서는 염철 전매제라고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소금의 한자로 염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한나라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 한무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한무제 이후에 자, 한나라가 잠깐 멸망을 해요. 한나라가 잠깐 멸망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긴 하거든요. 그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냐면 신나라예요. 신나라. 신나라. 신라면 아니에요. 신라면. 쌤도 처음에 공부할 때 신나라 하면 자꾸만 신라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나만 그런 생각하나? 여러분들 이 신라면, 죄송합니다. 신나라죠, 신나라. 자, 이 신나라가 잠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신나라를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왕망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요. 근데 이 왕망이라는 사람은 신나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나라 자체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도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왕망이라는 사람은 어떤 제도적인 개혁을 실시하거든요. 근데 이 개혁의 내용이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무슨 개혁? 급진적인 개혁이었어요. 급진적인 개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왕망의 나라, 즉 신나라는 오래 갈 수가 있었다 없었다?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단기 왕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신나라가 결국 오래 못 가 멸망하고 다시 한나라가 들어서게 돼요. 부활하게 된 거죠. 이 부활한 한나라, 다시 한나라로 적어볼게요. 이 한나라. 그럼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도 한나라가 있고 뒤에도 한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을 구분하기 위한 용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신나라가 등장하기 이전의 한나라를 이제는 우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전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신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만들어진 이 한나라를 우리는 전한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후한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 후한이 망설이게 되는데, 후한을 만든 사람은 여러분들 뭐 광무제가 있는데, 광무제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한번 써볼게요. 광무제가 있고요. 후한의 대표적인 황제가 광무제가 있다면, 이 후한 역시 얼마 못 가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 후한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무슨 의 난이라고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아까 처음 했을 때 기억나시죠? 진승과 오광의 난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예요? 황건적의 난입니다. 황건적. 그럼 바로 느낌 잡으셨네요. 황건적의 난은 한나라가 멸망한 원인이고 진나라가 멸망한 원인은 바로 뭐예요? 같은 지읒자니까 진승과 오광이 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이제 쌤한테 배웠으니까 절대 이런 것들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가 한나라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훑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문화 파트가 있습니다. 이 문화 파트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나라의 문화는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나라의 문화는 일단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쓰는 문자가 바로 뭐죠? 한자예요, 한자. 그렇죠? 이 한자가 여러분들 중국인들의 모든 기틀이 되고 있거든요. 원형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느낌 잡으셨나요? 한나라의 문화의 특성은 첫 번째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중국 문화의 기틀과 그 다음에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써볼까요? 중국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한문화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진나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나라의 문화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국 문화의 기틀이 되었다? 아니에요. 이건 한나라입니다. 자, 대표적인 특징이 뭐가 되겠습니까? 중국인들은 한자를 씁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나라 문화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두면 좋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역사책을 서술해요. 그 역사책이 바로 뭐냐면 사기라는 책입니다. 사기. 이 사기란 그 사기 아닙니다. 막 내가 남을 뭐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런 사기가 아니에요. 역사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마천의 사기에서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사마천의 사기에서 어렵게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마천의 사기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기전체 방식으로 서술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기전체. 자, 그럼 쌤, 기전체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원래 역사책은 시간의 순서대로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뭐, 신석기 시대면 신석기,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철기. 시간의 배열대로 가요. 근데 이 사마천의 사기는 시간의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인물 중심, 뭐 사건 중심 이렇게 좀 특수적인 경우가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을 기전체 서술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 하나만 더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한나라 때 드디어 인류 최초로 종이가 발명이 돼요. 이 종이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체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체륜이라는 사람이 뭘 발명합니까? 종이를 발명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되시면 뭐 대표적인 뭐 한나라의 문화의 특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아까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북방 유목 민족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죠? 여러분, 흉노족이 있었죠. 이 흉노족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흉노족. 별이 이상하게 되네요. 자, 흉노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지도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중국이 있으면 중국의 진나라 때부터 뭐 한나라 이렇게 다 국경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국경 위에 여기에 존재하는 아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흉노족이라고 해요. 빗금친 지역을. 그리고 이 흉노족의 대장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대장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 부족장, 뭐 같은 의미로 선우라고 하는데 이 흉노족에서 대표적으로 유명했던 선우가 있었어요. 이 선우가 바로 묵특선우가 있었어요. 이 묵특선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흉노족이 살고 있었던 지방이 바로 대표적으로 초원지방이거든요. 초원지방이니까 농사가 불리해요. 그래서 얘들은 예전부터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으로 분류가 됐어요. 근데 이런 묵특선우를 중심으로 한나라를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해요. 심지어는 얼마나 공격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바로 이 고조 아시죠? 이 한나라 고조가 어떻습니까? 카리스마가 넘치나요? 무제에 비해서? 딱 봐도 어떻습니까?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묵특선우가 이 한 고조를 압박해서 거의 어떻습니까? 협박을 하는 단계까지 와요. 그래서 이 한 고조의 막 딸들이나 공주들을 시집 보내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이 흉노족의 침략이 중국 역사에 있어서 좀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서 공부할 거 흉노족은 절대로 어떻습니까? 농경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목민족이에요. 이들은 유목민족이고 어디에 살았다고요? 초원에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춘추 전국시대, 그 다음에 진나라, 한나라,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흉노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문제풀이하고 간단하게 문제풀이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춘추 전국시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에 대한 문장을 골라볼게요. 첫 번째, 청동기를 사용했다. 청동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청동기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철기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두 번째, 갑골문자? 갑골문자는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 이전, 바로 무슨 나라입니까? 상나라가 되겠죠, 상나라. 자, 그 다음 여러분. 자, 세 번째, 뭐, 황제와 제후 간의 혈연적인 봉건제가 시행됐다. 뭐, 이건 여러분들 뭐, 대표적으로, 주나라가 되겠고요.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법가 사상을 수용해서 엄격한 통치를 했다. 법가 사상을 받아들인 건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진나라가 되겠죠, 진나라. 그렇죠? 5번 보겠습니다. 부국강병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제자백가 사상들이 출현했다. 아까 얘기했죠? 효율적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사상가들이 등장했다. 우리 이걸 제자백가라고 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어렵지 않게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후한 말에 사회가 혼란스럽기 시작해지고 전국에서 뭐가 일어났다? 여러분들, 후한이라고 나왔으니까 히읗이죠. 히읗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황건적인 난이 되겠죠. 자, 이런 황건적일 것 같은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 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자, 이 황제는 강력한 군연제를 실시해서 전국의 지방관을 파견했대요. 자, 강력한 군연제는 고조일까요? 무제일까요? 느낌 잡으셨죠, 이미?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네, 무제가 되겠죠, 무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가 하나 더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장건은 무슨 끼를 개척했죠? 여러분들, 한나라 시대, 비단끼를 개척했죠. 그래서 이 비단끼를 개척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동서 문화의 교류를 촉진시키고 그만큼 이바지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까지의 중국사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